반갑습니다. 진격의 변호사 3월 6일 오늘 수요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제 뉴스 또 국내 문제는 월요일, 수요일은 국제 문제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기로 했는데, 계속 이어서 미국의 프로젝트 2025, 즉 미국의 보스싱크 재단이 헤리티지 재단이죠.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행한 정책 제안서, 차기 대통령,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제안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 내용이 미국의 이제 보수주의를 회복하는 내용이었고, 보수주의적인 정책들을 다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국방정책, 외교정책에 상당한 지침이 됩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정책을 세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난번에는 이제 백악관의 구성과 하여튼 북악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미국의 국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오늘의 국방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그리고 대중 정책과 관련된 국방 정책과 관련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헤리티지 재단에서, 즉 프로젝트 2025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국방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 정책이 국방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언론의 보도 내용 보면 참 미국의 기레기들이 얘기한, 좌파 언론들이 얘기한 부분들, 그러나 프로젝트 2025에서 분석하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한국의 국방 정책,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맞춤형 국방 정책으로 가야만 우리가 미국과 함께 갈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미국 맞춤형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게 아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The Next War라는 책인데, 캐스퍼 와인버거라고 미국 국방부 장관을 했었죠. 이분이 지은 넥스트 워의 내용을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 납니다. 지난번에 폼페오 전 국무부 장관이 왔을 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에는 니네다라고 한 부분이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쟁만 보면, 한국 부분만 보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미 이게 나온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그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대만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 남북한 전쟁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유 통일을 위한 국방 정책이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분석하게 되면. 계속 볼까요? 자,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 트럼프가 중간에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이 후보자 자격을 사실 박탈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국 이 기레기들은 미국 언론사들의 얘기를 가지고 계속 그대로 복사해서 트럼프가 악재를 만났다,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돼서 나올 수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미국의 기레기들의 얘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미 연방 대법원이 그 주 대법원의 결정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후보자 자격이 인정된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서 대통령의 자격의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법률로 해야지 주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대선 후보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어제부터 슈퍼 화요일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지금
예비선거를 통해서 각 당의 후보자가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자, 트럼프는 순항 중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바이든도 앞서고 있고 공화당 내에서는 사실 뭐 압승입니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자기가 주지사했던 지역에서조차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압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에 대해서 뭐 노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트럼프의 국방 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토 회원국 중에서 만약에 나토 회원국이 GDP의 2%를 지출하지 않으면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 방위비를 그러니까 2% 이상 분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하겠다. 부추기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트럼프의 기이한 성격이 나토 회원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엄청나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레기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도 이 방위 분담을 또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요구할 것이고 한미 동맹을 뭐 파괴할 정도로 그런 트럼프의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기레기들이 떠들었죠. 자, 이 부분은 사실 살펴보면 요번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갖고 왔던 프로젝트 2025 거기에 보면 미국의 보수 정책 중에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및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이 보수 정책의 핵심이라고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방위비를 충분히 분담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놔두겠다, 부추기겠다. 이거는 트럼프의 용어로 그 보수 정책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마치 기이한 트럼프의 성격에 기인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했던 저 책의 내용이죠. 프로젝트 2025 국방정책, 이제 국방부에 관한 부분을 보면 동맹국과의 국방비 분담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시해서 봐야 될 부분은 중국을 국방 계획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요? 미국의 주적이라고 사실상 선언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제1도련선, 이 부분은 제가 이걸 영상에 못 넣었네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부분도 제1도련선 내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중국 영향권, 즉 서태평양 지역은 완전히 중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이 제1도련선 전략인데 이 제1도련선 전략을 거부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토에 대한 부분에서는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재래식 병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미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으로 하여금 재래식 전력을 확충하도록 방위비 분담을 해서 니네가 방위비를 증액해서 재래식 전력을 확충해라 이거예요. 푸틴이 나토 국가를 침략하도록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니네가 스스로 방위비를 분담해서 나토에 필요한 역할을 스스로 하라 이거예요. 이 내용이 프로젝트 2025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트럼프의 용어로는 내가 푸틴하고 친하니까 침략하도록 할게 이렇게 용어로 바꾼 것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국이나 동맹국 모두에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의 입이 아니라 바로 보수 싱크 재단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동맹국들은 또 여기에서도 중국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을 방어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m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must pla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읽다가 그 내용을 리서치하다가 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이 집단 방어 모델
집단 방어, 중국으로부터의 동맹국들이 집단 방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대만 집단 방어 그 집단에 누구를 명시하고 있냐면 대만,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을 언급하는데 저기서 한국을 뺐습니다. 이거 굉장히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섬찟했습니다. 이 집단 방어 모델의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지출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호주, 대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토에서처럼 방위비 지출과 분담을 요구하고 여기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 병력, 재래식 방어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집단 방어 모델 구축에 대한민국은 빠지고 한국은 북한 막는 데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국이 이제까지 자유항행작전하면서 대만과 중국 사이에 그 해협, 대만 해협에 자유항행작전을 할 때 대한민국이 같이 참여했습니까? 중국 눈치 보면서 우리가 전혀 안 했습니다. 중국의 장사는 하고 미국의 경중안미 정책을 취하면서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이 심했죠. 중국 눈치 보느라고 전혀 저기에 집단 방어 모델에 우리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오스싱크 재단에서 우리 이름을 저기에서 빼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핵 억제력에 대해서는 주로 미국을 의지하도록 동맹국이 주로 의지하도록 프라이머리라는 단어를 의지하도록 하는 거기에 주로 미국, 주로 USA, 프라이머리 USA라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로니까 예외가 있다고 저희들이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참 저도 하나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미국의 국방정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방정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국 맞춤형 국방정책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집단 방어 모델에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제1도련선 및 대만 방어가 미국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한국은 이제까지 어떻게 해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집단 방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항행작전에도 안 갔고 대만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에 일본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직접 해군도 파견해요. 병력을 파견해서 대만을 돕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일본은 미국의 집단 방어 모델에 집단 방어 동맹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거기에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어디에 눈치를 봤어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전혀 이런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를 벌써 임명했네요. 조기 협상을 개시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요청했는지 한국에서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 주둔비 인상 요구하기 전에 미리 정부가 협상 시청을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대중 집단 방어 정책에 적극 참여가 필요한 때에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둔비 줄이기 위해 조기 협상한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미국의 집단 방어 체제에는 대중 포위망을 구성하는 데는 한마디도 언급 안 하고 한 발도 대만 방어에 1도련선 여기 방어 접근 거부 전략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으면서 주둔비 분담 문제에만 협상을 조기에 시도한다. 트럼프가 이거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한국 놈들 정말 얍삽하다. 중국하고 장사 계속 해먹으려고 저 자식들 저렇게 하고 있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나랑 동맹을 체결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나의 적국과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취득하고 나의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아까 얘기했던 초반부 얘기했죠? 더 넥스트 워. 이거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캐스퍼 와인버그하고 피터 슈바이처라는 분이 공동으로 썼는데, 뭐 정광 목사님 이부의 책에 대해서 다음 전쟁은 폼페오 장관이 한국에 와서 조선일보가 주최한 포럼에서 니네 나라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하고 대만 전쟁 부분만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다음 일본 파트도 우리가 볼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한국과 대만 전쟁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급이 됩니다.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에는 폼페오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걸 안 읽었겠습니까? 국무부 장관 했었던 분인데 당연하죠. 그거 다음에는 너네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설정은 그렇게 됩니다. 김정일이 살아있는 때 김정일이가 전쟁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과 중공의 최고 자간의 회담이 열리고 우리가 전쟁 일으킨다. 중공, 너네도 도와달라. 이렇게 미리 협의를 하죠. 중공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시간에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어디서 싸움을 해야 됩니까? 한국과 대만 양쪽에서 싸움을 분산해서 두 군데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치려고 해도 지금은 김정은이지만 북한을 설득해서 한국을 침공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국가, 중공과 대만의 이해관계가 중공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만 전쟁, 즉 양안 전쟁은, 중공과 대만의 전쟁은 중공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대한민국의 문제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 정책 담당자들은 이제까지 저산 넘어 불구경하는 듯이 우리는 거기서 떨어져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공이 대만을 치려면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북한을 움직여서 우리를 침공하도록 설득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과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공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전쟁은 대만 중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만의 문제다. 뭐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우리의 전략 물자들, 석유와 모든 유럽으로 가는 물자, 그 다음에 석유 수송로가 다 막힌다는 이런 두 번째 문제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전쟁이 저거는 대만 전쟁만 일어나지 않고 한국과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여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번에 전쟁은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와 상대가 이제는 안 되는 상태에 됐습니다. 그래서 뭘 써요? 거기에서는 김정일이가 핵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이 대구 외곽까지 진출해서 이 미군이 개입하면서 밀리니까 대구 외곽에서 핵탄두를 대구 서부에 핵탄두를 발사해버립니다. 핵미사일을 발사해버려요. 핵미사일을 맞은 미군은 어떻게 할까요? 미군을 향해서 쏴버려요. 당연히 B-52 전략폭격기를 출격시켜서 북한에 있는 핵시설들, 특히 평산지역, 이쪽의 핵시설, 평산지역에 핵공격을 해버립니다. 자, 북한이 어떻습니까? 다급해지자 중공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고 중공은 30개 사단. 자, 6.25 시절에도 우리는 3개월만 북한군과 싸웠고 한미연합군은
34개월을 중공군과 싸웠습니다. 이번엔 30개 사단이 대한민국의 압록강을 건너서 침범해 오는 걸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중공군이 30개 사단을 투입해서 미군이 서울까지 진격해서 북진을 하게 되니까 미군에 대한 핵탄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탄두의 10배 되는 정도의 위력의 핵공격을, 핵탄두를,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미군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다시 동해안에서 핵탄두를 실은 원자력 잠수함을 발진시켜서 중공군, 남하는 통일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남하는 중공군을 향해서 핵탄두로 보복합니다. 결국 핵이 몇 번 터지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도 우리나라에서, 핵전쟁이 어느 나라에서요? 중국 본토와 미국 본토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서 핵탄두가 몇 번 터져요? 4번 터지는 걸 시나리오로 여기서는 적고 있습니다. 4번. 여러분 4번 대한민국 땅에서 핵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2번 터졌는데 저 원자병 걸려가지고 하는 일본 사람들 보죠. 4번 터지면 대한민국 국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토지에서 우리는 그 다음 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핵탄두가 중공군이 쏘고 다시 미군이 다시 재보복을 하는데 그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중국과 미군 간에, 중공과 미군 간에 본토의 핵싸움이 벌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서로가 휴전을 제의합니다. 휴전을 제의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미 북중 간의 휴전협정이 체결돼서 다시 제2의 휴전선 그어지고 대한민국은 통일이 좌절됩니다. 통일이 좌절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방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국방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유통일을, 이번에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남북한이 피를 흘렸는데 이번에 자유통일을 못하면 안 되죠. 자유통일을 위한 국방정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자유통일을 위한 국방정책을 할 때는 미국의 맞춤형 국방정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국방정책과 우리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뭐냐면 핵무기 확산을 미국은 철저하게 막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워싱턴 선언을 했는데 사실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여기에서 동맹국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확대하는 국방비 증액을 인정하지만 핵무기 핵 확산, 여기는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핵 억지력은 미국에 주로 의존하도록, 그러니까 미국이 핵무기에 대한 방어는 해주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즉 핵 확산 불가 입장이죠. 이 부분은 우리와 배치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왜 우리나라에서 아까 여기 더 넥스트 워에서 핵무기가 우리나라에서 4번 터졌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중공에서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있었으면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투발했을까요? 핵 미사일을 대한민국에 쐈을까요? 쏘는 순간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베이징에 바로 쐈죠. 서울에 쐈는데 우리는 베이징에 바로 쏘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면 중공은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입하면 우리도 핵무기 쏜다. 그렇기 때문에 핵 억지력은 핵무기로만 가능합니다. 중공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데 핵이 없기 때문에 중공의 개입을 차단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미국이 대중국 방어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되 바로 미국 맞춤형
국방 정책이죠. 거기에 대중포위 집단 방어 모델에 우리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되 뭘 해야 되느냐? 조건을 걸어야 돼요. 조건은 우리가 핵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중포위 정책에 우리가 육군 보낸다, 해군 보낸다, 공군 보낸다. 얼마든지 너희가 원하는 시간에, 너희가 원하는 장소에 우리는 모든 전력을 다해서 중국 포위망에 우리는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렇지만 방위부 분담 늘린다. 핵무기 가지게 해달라. 자, 여기서 왼쪽에 사진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이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입니다. 군복 입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당시 프랑스가 1960년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소련 다 달려들어서 핵무기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핵무기 개발 포기하라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렇게 압력을 넣었는데도 드골은 이렇게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한테 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케네디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야, 파리 위에서 우리가 핵 억지력 우리가 보장해 주잖아. 우리 핵우산 씌워줄게. 파리 위에서 우리 뉴욕 희생할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해요? 파리 위에서 뉴욕 시민 희생해요? 불가능해요. 자, 그다음 드골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진실로 독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중국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많이 치죠? 중공이.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무5 좋습니다. 우리 그 무기 국방 관련 국뽕 사이트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현무5 엄청나게 재래식 미사일로는 가장 위력이 높은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핵무기 하나 떨어지면 우리나라 전자제품들이 다 망가져요. 회로가. 버튼을 못 눌러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게 되면 중공은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통일하는 게 가장 좋지만 설사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중국의 개입을 막고 핵무기가 있으면 북한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쏠 수가 없다. 쏘는 순간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미국의 국방정책 프로젝트 2025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대한민국은 미국 맞춤형 국방정책을 취해야 한다. 미국의 국방정책은 중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그리고 대만 방어와 중공의 제1도련선 정책을 다 막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미국 맞춤형 국방정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통일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쟁을 억제하려면, 특히 핵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은 핵무기밖에 없다. 미국의 핵우산이라든가 동맹국의 핵우산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 미국의 맞춤 전략에 같이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통일까지 가려면, 대한민국 내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핵무기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드골 전략 우리 참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시간 여러분들과 또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